나도 모르게 찾아온 위험, 당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당뇨병.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순도순 건강하게 사는 것, 그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50대 이상 시니어분들의 가장 큰 소망이실 겁니다. 그런데요, 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오후만 되면 이유 없이 축 늘어지는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계시진 않나요? 밤에는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느라 숙면을 방해받고 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는 이상한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는 분명히 잘 먹고 있는데 살은 자꾸 빠지고 작은 상처 하나도 잘 아물지 않아 신경 쓰이신 적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여러분은 이런 사소한 변화들을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증상들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 신호의 주인공은 바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은 아무런 증상 없이 조용히 찾아와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다가 결국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합병증으로 우리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과거에는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질병으로 여겨졌던 이 당뇨병이 최근에는 놀랍게도 30대, 심지어 20대 젊은 성인들에게서도 유병률이 무섭게 치솟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당뇨병이 발병하면 그 진행 속도가 훨씬 빠르고 합병증도 훨씬 조기에 찾아올 수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불규칙한 식습관, 운동 부족,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젊은 당뇨를 부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당뇨병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현실적인 위협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뇨병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저는 서울건강내과 박선우 원장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주치의로서 정확하고 알기 쉬운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생활지식 채널의 당뇨 정복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분은 더 이상 당뇨병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약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며 나아가서는 혈당을 정상으로 회복하는 관해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당뇨병은 단순히 소변으로 당이 나오는 병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넘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질환입니다. 이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인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토대가 됩니다. 당뇨병은 우리 몸이 섭취한 음식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과정에 필요한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아 혈액 속 포도당, 즉 혈당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대사성 질환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인 고혈당 상태는 혈관을 손상시켜 신체의 여러 기관에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 음식을 먹으면 몸속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으로 들어가고 이 포도당이 우리 몸의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여야 합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은 마치 열쇠처럼 작용해서 혈액 속 포도당이 근육이나 지방,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당장 사용하고 남은 포도당은 간과 근육에 저장하도록 신호를 보내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계속 쌓여 혈당이 높아지는 것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은 그 원인과 특징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는 제1형 당뇨병입니다. 이 유형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가 자가면역 반응으로 인해 파괴되어 인슐린이 거의 또는 전혀 분비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로 소아나 청소년기에 발병하지만 성인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한국인 당뇨병의 2% 미만을 차지하는 비교적 드문 유형입니다. 인슐린의 절대적인 부족이 원인이므로 생존을 위해 외부에서 인슐린을 주사하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는 바로 제2형 당뇨병입니다. 이 보고서의 주된 논의 대상이자 한국인 당뇨병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형입니다.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분비되기는 하지만 우리 몸의 세포가 인슐린의 작용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과도하게 일하던 췌장이 점차 지쳐 인슐린 분비 능력이 감소하는 상대적 인슐린 결핍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인슐린 열쇠는 있는데 세포의 문이 뻑뻑해서 잘 안 열리거나 문을 계속 열려고 애쓰다 보니 췌장이 지쳐서 열쇠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셋째는 기타 특정 원인에 의한 당뇨병입니다. 유전자 결함, 특정 질환 예를 들어 췌장염 등 약물, 감염 등 명확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2차성 당뇨병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임신성 당뇨병입니다. 임신 중에 처음 발견되거나 시작된 고혈당 상태를 말합니다. 임신 중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으며 출산 후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라도 장기적으로 제2형 당뇨병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당뇨병은 한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제2형 당뇨병은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발병하는데요. 가족력은 제2형 당뇨병의 강력한 위험 요인입니다. 부모나 형제자매 중에 당뇨병 환자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발병 위험이 약 3.5배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적 소인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당뇨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자는 총알을 장전할 뿐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활 습관인 셈이죠. 현대인의 생활 습관은 당뇨병 발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축적되는 복부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체질량 지수 23kg/m 제곱 이상을 과체중 허리둘레 기준 남성 90cm, 여성 85cm 이상을 복부 비만으로 정의하고 당뇨병의 주요 위험인자로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제된 탄수화물 즉 흰쌀, 밀가루, 그리고 당류, 가공식품의 과다 섭취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췌장에 부담을 주어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신체 활동 부족도 문제입니다. 운동 부족은 근육량을 감소시키고 인슐린 감수성을 떨어뜨려 당뇨병 위험을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췌장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는 경향도 중요한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젊은 당뇨 환자의 증가 추세는 더욱 심각합니다. 과거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질병으로 여겨졌던 제2형 당뇨병이 최근에는 30대, 심지어 19세 이상 성인에서도 유병률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당뇨병은 진행 속도가 더 빠르고 합병증이 조기에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당뇨병학회는 2023년 진료지침에서 당뇨병 선별검사 권고 연령을 기존 40세에서 35세로 낮추고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19세부터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 수치만 높은 병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혈당 수치보다 더 근본적이고 무서운 진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우리 몸의 세포가 인슐린의 신호에 둔감해져서 인슐린이 마치 열쇠인데 문이 잘 열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세포들이 인슐린의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이 잘 열리지 않으니 혈액 속 포도당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떠돌게 되는 것이죠. 이 인슐린 저항성의 주된 원인은 바로 복부 내장 지방의 축적입니다. 내장 지방은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과 유리지방산을 혈액으로 분비하는데
이 물질들이 세포의 인슐린 신호 전달 과정을 방해합니다. 또한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의 지속적인 과다 섭취는 혈당을 계속해서 높게 유지시켜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세포의 인슐린 민감도를 떨어뜨립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우리 몸은 혈당을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보상작용으로 더 많은 인슐린을 쥐어짜내 분비합니다. 이로 인해 혈액 내 인슐린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고인슐린혈증 상태가 수년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에서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고인슐린혈증 자체가 숨겨진 적입니다. 높은 인슐린 수치는 지방 축적을 촉진하여 비만을 심화시키고 체내 염증을 유발하며 혈관 건강을 해치는 등 그 자체로 여러 대사 문제를 일으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고인슐린혈증을 유발하고, 높은 인슐린은 다시 지방 축적을 촉진해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결국 수년간 과로에 시달린 췌장의 베타세포가 지쳐서 인슐린 분비 능력이 한계에 다다르면 더 이상 혈당을 통제하지 못하고 혈당 수치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병 전 단계를 거쳐 제2형 당뇨병으로 진단받는 시점입니다. 즉, 혈당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이 오랜 기간 동안의 전쟁으로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혈당 관리의 진정한 목표는 단순히 혈당 수치를 낮추는 것을 넘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 과로한 췌장에 휴식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과 함께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정식 의학 용어는 아니지만 식사 후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곤두박질치는 현상을 매우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식후 고혈당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복 혈당과 식후 1시간 혈당 차이가 50mg/dL 이상 나거나 식후 혈당이 140mg/dL를 훌쩍 넘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우 혈당 스파이크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당지수 GI가 높은 음식, 즉 소화 흡수가 빠른 정제 탄수화물인 흰쌀밥, 빵, 변이나 단순당인 설탕, 음료수를 섭취했을 때, 특히 공복 상태에서 섭취했을 때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혈당 스파이크의 가장 큰 위험은 평균 혈당 수치인 당화혈색소가 정상 범위에 있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잔잔한 물결처럼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혈당이 급격한 파도처럼 출렁이면 혈관 내피세포에 산화, 스트레스를 가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손상이 반복되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는 동맥경화가 가속화되어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당뇨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혈당 스파이크는 당뇨병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우리 몸에 명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식사 후 참을 수 없는 졸음과 피로감, 즉 식곤증이 있습니다. 또한 집중력 저하와 멍한 느낌, 심한 갈증과 잦은 소변, 그리고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때 느끼는 극심한 허기와 단 음식에 대한 강렬한 갈망도 혈당 스파이크의 주요 증상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보내는 조기 경보와 같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단 음식을 찾는 악순환을 반복하면 인슐린 저항성은 더욱 심해지고 결국 제2형 당뇨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이러한 미묘한 신호들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당뇨병은 종종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몸은 미묘하지만 분명한 신호를 보내며 이를 조기에 감지하는 것이 치명적인 합병증을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당뇨병 자체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고혈당으로 인해 전신에 걸쳐 발생하는 합병증입니다. 당뇨병은 혈액 검사를 통해 진단되며 대한당뇨병학회는 다음 4가지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명백한 고혈당 증상이 없는 경우 다른 날 검사를 반복하여 2회 이상 기준을 만족해야 확진합니다. 첫 번째는 당화혈색소,
HbA1c 6.5 이상입니다. 혈액 내 적혈구의 혈색소, 즉 헤모글로빈이 포도당과 얼마나 결합했는지를 보는 수치로 최근 2에서 3개월간의 평균적인 혈당 조절 상태를 반영합니다.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그동안 혈당이 높게 유지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8시간 이상 공복 후 혈당 126mg/dL 이상입니다. 최소 8시간 금식 후 측정한 혈당 수치입니다. 이 공복 혈당이 높다는 것은 밤사이 간에서 포도당이 과도하게 생성되는 문제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75g 경구 당부와 검사 2시간 후 혈당 200mg/dL 이상입니다. 75g의 포도당 용액을 마시고 2시간 뒤에 측정한 혈당으로 우리 몸이 당분을 처리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만약 공복 혈당은 정상이지만 이 검사 후 혈당이 높게 나온다면 이는 식사 후 분비되는 인슐린의 양이 부족하거나 근육 등 말초 조직의 인슐린 저항성이 심각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는 공복 혈당만 측정하는 경우가 많아 식후에만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내당능장애 상태를 놓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인 다뇨, 다음 체중 감소가 있으면서 식사와 관계없이 측정한 임의 혈당 200mg/dL 이상입니다. 이러한 진단 기준들은 단순히 당뇨병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넘어 환자의 혈당 조절 시스템 중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창과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병으로 진단되기 전 혈당 수치가 정상보다는 높지만 당뇨병 진단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합니다. 이는 당뇨병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이며 적극적인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당뇨병으로의 진행을 막거나 늦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전 단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공복 혈당장애는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mg/dL 사이인 경우를 말합니다. 내당능장애는 경구 당부와 검사 2시간 후 혈당이 140에서 199mg/dL 사이인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당화혈색소 기준으로는 5.7에서 6.4 사이에 해당합니다. 당뇨병 전단계 진단을 받았다면 6에서 12개월마다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즉시 생활 습관 교정에 돌입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혈당이 상당히 높아지기 전까지는 대부분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지만 혈당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침묵의 살인자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고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3다 증상, 즉 대표적인 세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다뇨, 잦은 소변입니다. 혈액 속 과도한 포도당을 신장이 소변으로 배출하려고 하면서 발생합니다. 이때 포도당이 수분을 함께 끌고 나가기 때문에 소변량이 늘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죠. 특히 밤에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는 야간뇨가 잦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한 갈증입니다. 잦은 배뇨로 인해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탈수 상태가 되고 이로 인해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은 다식 잦은 허기입니다. 인슐린 기능 저하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못하면 우리 몸은 영양 결핍 상태로 인식하고 계속해서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미묘하지만 중요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가 있습니다.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줄어든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는 세포가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사용하지 못하자 대신 몸에 저장된 지방과 근육의 단백질을 분해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만성 피로 및 무기력감도 있습니다.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세포 때문에 쉽게 피로를 느끼고 충분히 쉬어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는 것이죠. 흐릿한 시야는 높은 혈당이 눈의 수정체에 영향을 주어 일시적으로 시야가 흐릿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느린 상처 회복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고혈당은 혈액순환을 저해하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려 작은 상처나 배인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회복이 더뎌집니다. 손발 저림 및 통증은 혈액순환 장애와 신경손상으로 인해
손끝이나 발끝이 저리거나 따끔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잦은 감염 또한 고혈당 환경은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 피부 감염이나 여성의 경우 지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변화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의 신호로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피부가 접히는 부위가 검고 두꺼워지는 흑색 가시세포 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하나 이상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혈당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이 소중한 신호들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침묵의 살인자, 당뇨병의 정체부터 시작해서 한국인의 대다수를 위협하는 제2형 당뇨병의 특징, 그리고 진짜 적이라 할 수 있는 인슐린 저항성의 심각성, 나아가 우리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들까지 서울건강내과 박선우 원장이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약으로 혈당만 낮추는 병이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 배우신 것처럼 내 몸의 신호를 이해하고 당뇨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며 적극적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해 나간다면 충분히 통제하고 나아가서는 정상 혈당을 회복하는 관의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기억하세요. 당뇨병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실천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식후조름과 피로의 주범이자 우리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무서운 존재, 바로 혈당 스파이크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보고 이를 유발하는 최악의 음식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생활지식 채널의 당뇨 정복 프로젝트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